미국에서의 골프 인구가 늘어나자 미국인들은 골프 장비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죠. 자동차나 전구, 실내 수도관 같은 신기술 개발품들은 모두 작은 천재성을 발휘하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미국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골프도 예외가 아니었죠. 1896년 코본 헤스컬이란 골프광이 오후에 있는 골프 약속을 위해 클리블랜드에 있는 BF 글리치 회사를 찾았습니다. 헤스컬은 친구를 기다리면서 회사 실험실에 버려져 있는 고무실을 발견하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고무실을 공처럼 만들어서 이리저리 튕겨보던 헤스컬은 그걸 티에 올려놓고 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헤스컬의 농담은 새로운 골프공으로 발전했죠. 가운데 단단한 고무를 넣고 고무실로 촘촘하게 엮은 헤스컬의 공은 역사상 그 어느 골프공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무볼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구타 배트자 볼처럼 단단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탄력이 뛰어나서 클럽 헤드에 작은 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볼을 세우려면 약간의 스핀을 줘야 했거든요. 새로운 공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멀리 날리는 게 골프가 가진 매력 중 하나였던 만큼 헤스컬의 공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타의 기쁨을 주었죠. 골프클럽도 신기술 개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자재와 생산 기술이 개발돼서 정확도와 강도가 높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스코틀랜드식 이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시는 오늘날의 2번 우드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클럽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된 황동탄에서 따온 것이죠. 3번 우드는 깊은 로프트 각도 때문에 숟갈이란 뜻의 스푼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1번 아이언은 갈고랑이란 뜻의 클리크라 불렸습니다. 미들 아이언의 이름은 메시, 8번 아이언은 피칭 니블릭, 9번 아이언의 이름은 퓨어 니블릭이었죠. 미들 아이언은 그린 주변에서 이용됐고 4번 우드는 깊은 러프에서 공을 빼내는 데 썼습니다. 당시에는 골프클럽을 14개만 써야 한다는 제한이 없어서 가방에 30개나 되는 골프클럽을 갖고 다니는 골퍼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샤프트를 만드는 장인들 때문이었는지 1900년대 초기의 골프클럽은 오늘날의 대량 생산과 첨단 기술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었습니다. 골퍼들은 자신의 골프클럽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샷을 날리면 클럽도 그 영광을 나눠 가졌죠. 그리고 잘못 쳐서 물에라도 빠지면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옛날엔 가방 안에 골프클럽을 잔뜩 넣고 다녔지만 똑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끼는 채가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했죠. 똑같은 드라이버 20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똑같지는 않았어요. 골프클럽은 작품이었으니까요.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골프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장비를 쓰고 있지만은 옛날 장비를 썼을 때도 지금만큼 재미있었습니다. 1900년대 골프 장비의 신개발품이 나왔습니다. 그 개발품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애용되고 있죠. 바로 나무티입니다. 거의 400년 동안 골퍼들은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모래와 양동이의 물로 자신의 티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옛날에는 각 티마다 모래와 물이 들어있는 양동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골퍼들은 손가락으로 물과 모래를 섞어서 원하는 높이의 티를 만든 다음 그 위에 공을 올려놓고 치곤 했습니다. 장비가 발전하자 골프 스코어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본 점수도 보기에서 그 홀에 정해진 타수와 같은 점수인 파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보기는 한 타를 오버한 점수가 됐죠. 파보다 한 타 작은 것은 버디라고 불렸습니다. 조지 크럼프라는 골퍼가 친 공이 날아가다가 새에 맞아서 홀컵 바로 옆에 떨어진 일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 언더파는 노블 버디라고 불려지다가 후에 이글로 바뀌었죠. 아주 드물었고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3언더파는 더블 이글이라고 불렸습니다.
20세기 초가 되자 미국의 개발 정신은 골프 게임의 모든 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 골프 코스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골프 코스도 1901년 봄 보스턴의 거물 제임스 터프스가 터프스 캐롤라이나 호텔을 개장하면서 한바탕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터프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모래 언덕에 5,500에이커의 대지를 사들여 미국 최고가 될 꿈의 리조트를 건설했습니다. 개장식은 북동부 부자들 사이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각 방마다 욕실과 전화기 그리고 전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은 곧 남부의 여왕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프스의 새 호텔은 모든 걸 갖춘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근처 농부들 사이에서 골퍼들의 공이 목장으로 날아와 소들이 놀란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자 터프스는 자신이 뭔가를 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터프스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르로이 콜버 박사를 조명해서 정식으로 파인허스트의 첫 번째 구호를 만들어서 농부들의 불만을 해소시켰습니다. 하지만 구홀로는 부족했습니다. 파이너스트의 세계적인 명성에 걸맞은 정상급의 골프 코스가 필요했죠. 터프스는 스코틀랜드의 도널드 로스를 고용해서 소나무 군락지 사이에 골프 코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후에 파이너스트 제2코스로 알려졌습니다. 이 코스는 장대 같은 소나무들 사이로 스코틀랜드 풍이 가미된 전통적인 골프 코스였습니다. 터프스가 만든 코스는 그린이 도드라져 올라있고 지면 경사가 급했습니다. 자연 경관을 그대로 살린 멋진 골프장이었죠. 그 골프 코스는 후에 건설된 다른 골프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곳에 볼일을 보러 찾아온 도널드 로스는 그 지역의 지형을 보고 스코틀랜드와 많이 닮았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 점을 살리면 골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게 골프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당시에는 지금과는 달리 골프 코스 건설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형을 있는 그대로 살려서 골프 코스를 건설하게 된 겁니다. 덕분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그대로 보존한 코스가 되었죠. 중요한 건 로스가 골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린 관리인이었고 또 프로 골퍼였어요. 그리고 원래 직업은 건축가였죠. 아시겠지만 로스는 미국 골프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골프 코스를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패터슨처럼 스코틀랜드 이주민이었던 리드와 로스가 골프를 미국에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덕분에 골프는 미국의 레저 계급 사이에서 독보적인 게임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도권은 영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오픈 같은 영국 골프 경기는 미국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았고 덩달아 영국 선수들도 큰 인기를 누렸죠. 그 정상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해리 바든이었습니다. 레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골프 클럽을 직접 만들었었던 바든은 영국 최고의 골프 선수로 브리티시 오픈 6차례를 포함해서 14개의 메이저 경기에서 우승했습니다. 전직 캐디들이 애용하면서 유행했던 오버래핑 그립이 표준 그립이 되면서 바든 그립으로 명명됐습니다. TV 시대가 열리기 전에 미국 골프 팬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바든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따라했죠. 바든이 시범 경기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골프 열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1913년 바든이 생전 처음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골퍼로서 미국을 찾았지만 참담한 패배자로 전락한 채 미국을 떠났죠. 바든은 프랜시스 위맷이라는 젊은 미국인을 상대로 경기 예정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위맷은 노동계층 출신이었죠. 그는 집 뒤에 있는 임시 코스와 자신이 캐디로 있던 브룩라인 컨트리 클럽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연습을 하며 골프를 배웠습니다. 1913년 9월 20일 브룩라인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US 오픈 연장전에서 위맷은 2타차로 해리 바든을 이겼습니다. 그 소식은 골프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죠. 미국 아마추어가 세계적인 선수를 이겼던 것입니다. 골프 주도권이 갑자기 미국으로 넘어왔고 지금까지도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를 이겼습니다. 그것도 아마추어 골퍼가 말입니다. 그 소식이 신문 일면과 잡지 등에 대서특필되자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위맷의 승리에 대한 언론 보도는 골프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미국의 골프 광 중 하나였죠. 1년 내내 일주일에 5번씩 골프를 쳤지만 핸디캡은 115 아래로 내려가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골프를 광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일주일에 5번씩 골프를 쳤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 삼아 골프를 쳤어요. 하지만 실력은 별로였어요. 언제나 슬라이스를 치면서도 골프를 운동이라 생각해서 굉장히 자주 골프를 즐겼죠. 눈이 와도 쳤어요. 그는 색깔 있는 골프공을 처음 썼던 골퍼였습니다. 비밀 요원들이 빨간 공을 백악관 라디에이터에 말리곤 했어요. 그래야 대통령이 눈 속에서도 골프를 칠 수 있을 테니까요. 윌슨은 인기 있는 대통령이었지만 골프에 대한 애착은 특히 일반인들 사이에선 그의 인기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사람은 월터 헤이건이란 성깔 있고 오만불선한 프로 골퍼였죠. 월터 헤이건은 1892년에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캐디를 했던 그는 지역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됐죠. 헤이건은 로체스터 컨트리 클럽에서 프로 골퍼로 일하면서 실력과 독특한 개성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스윙은 일반적인 폼이나 정확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백스윙 땐 몸이 밀리고 피니시 땐 몸이 너무 빨리 돌았죠. 드라이버는 강했지만 원하는 방향을 벗어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퍼팅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9홀 이상을 도는 동안 7번의 퍼팅만 한 적도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헤이건의 변덕스러운 플레이는 정교한 퍼팅 덕분에 위기를 면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파를 기록한 후에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린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죠. 3번 만에 온 그린에도 원 퍼팅이면 파야. 자유분방한 정신의 소유자였던 헤이건의 행동은 엄격한 전통주의자들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헤이건이 등장하기 전에는 프로 골퍼들 모두 2급 시민 취급밖에 못 받았습니다. 프로 골퍼들은 클럽하우스에 드나들 때도 하인들 출입구를 통해서 다니거나 아예 출입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헤이건이 그걸 완전히 바꿔버렸죠. 헤이건도 자기가 뭘 하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행동을 계속 밀고 나갔죠. 제 생각엔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프로 골프 선수라면은 거기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죠. 프로 골프 선수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헤이건은 전통주의자들에게선 미움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실제보다 과장된 성격과 높은 인기 덕분에 골프 열기도 함께 달아올랐죠. 1922년 헤이건이 브리티시 오픈에 참가하기 위해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여전히 프로 골퍼들의 클럽하우스 출입이 금지돼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이 트룬에 클럽하우스 출입을 못하게 하자 헤이건은 캐캐먹은 귀족주의를 경멸이라도 하듯 잔디밭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헤이건은 날마다 커다란 다임러 벤츠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서 잔디밭 위에 사얀 식탁포를 펴고 피크닉 바구니에서 음식을 꺼내 유난히 물건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영국인들도 생전 처음 보는 은식기에 담아 보란듯이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마을을 떠날 때는 골프공을 아이들에게 마구 던져줬으니 영국인들이 그를 좋아한 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우승 트로피는 관중들에게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우승 트로피만은 그 자신이 간직했죠. 그리고 헤이건은 브리티시 오픈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미국인이 됐습니다. 월터 헤이건은 프로 골퍼로서는 처음 주연 배우로 당당히 영화에 출연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시켜 나갔습니다. 헤이건의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밤새 파티를 벌인 후 늦게서야 잔뜩 구겨진 턱시도 차림으로 골프 경기장에 나타난 겁니다. 물론 술이 깨지 않은 채 경기에 임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결과는 형편은 없었고요. 그런 다음 헤이건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턱시도를 벗어 구석에 처박은 후 다음날 다시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경기를 했죠.
그만한 대가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백만장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다만 백만장자처럼 살고 싶을 뿐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긴 하지만 헤이그는 유명세 덕분에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1년에 15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위대한 골프 스타의 시대를 위한 길을 닦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 차 대전 말 성난 20대들이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재즈의 열기가 뜨거웠고 밀조 위스키와 무호가 술집들로 시끄러웠죠. 하지만 금주법이 한창일 때도 워렌 하딩 미국 대통령은 체비 체이스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면서 4홀마다 집사에게 밀주 스카치와 소다수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Blasted a three-run homer to put New York in the lead 6-4 in the sixth inning. A thrilling series was fast moving. 작가 러셀 베이커는 스포츠를 군중들의 아편이라 불렀습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미국 스포츠는 엄청난 성장을 보였죠. 전국적으로 라디오 방송이 전파를 타면서 스포츠 스타로 부상한 사람 중엔 베이브 루스, 루 게릭, 잭 댐지, 그리고 누트 로크니 등이 있었습니다. 월터 헤이그는 최고의 프로 골퍼였습니다. 그는 실력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그간의 나쁜 이미지도 쇄신해서 명실공히 최고의 프로 골퍼로 인정을 받았죠. 헤이그는 힘이 넘치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경기장 티박스에 나타나기도 하고 규칙을 어기고 클럽하우스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프로 골퍼셨습니다. 미국 골프의 초창기 땐 우리 아버지는 업무가 있을 때만 클럽하우스에 들어갔습니다. 헤이그는 당시의 골프 관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그가 한 일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월터 헤이근 같은 프로 선수들이 인기를 누리긴 했지만 그들을 경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추어가 여전히 진정한 골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가장 위대한 아마추어 골퍼는 바비 존스였습니다. 월터 헤이근과는 달리 바비 존스는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지아 공대와 하버드대에서 법학과 공학 그리고 문학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이었죠. 존스에게 골프는 단순한 취미였습니다. 존스에게 골프는 직업이 아니라 일종의 부업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존스는 골프 외에서 취미가 다양한 폭넓은 교양인이었습니다. 존스는 골프를 신사들의 운동이라 부르며 돈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는 부자였으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쉬웠겠죠. 존스의 스윙은 시적이고 우아해서 당시의 수많은 스포츠 담당 기자들은 그의 스윙을 예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존스는 타고난 재능을 연마해서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고 변함없는 스윙은 경기의 중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23년 존스는 부드러운 스윙과 캘러미티 제인이라 부르는 퍼터를 이용해서 US 오픈에서 우승합니다. US 아마추어 타이틀을 2차례나 거머쥐었고 브리티시 오픈에서도 3차례 우승했죠. 존스는 거의 왕족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사였고 매너도 좋았고 훌륭한 교육도 받았고 뛰어난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그를 역사상 최고의 골퍼라고 부르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있지만 최고 3, 4위 안에 든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게다가 그는 아마추어로서 그런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바비 존스가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때는 1930년이었습니다. 그는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열린 브리티시 아마추어 경기에서 이겼고 이어서 브리티시 오픈에서도 우승했습니다. 스포츠 담당 기자들은 그가 US 오픈과 US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에서도 이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이저 골프 경기 4개를 모두 석권한다는 뜻이었죠. 그런 업적을 미리 예견해서 생긴 신조어가 바로 골프의 그랜드슬램입니다. 그가 세 번째 메이저 경기인 US 오픈에서도 이기자 사람들의 기대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동료 골퍼였던 바비 크룩센크는 라스베가스의 도박사들과 존스가 4경기 모두 이기는데 $500를 걸고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 승률은 120대 1이었죠.
the amateur from Atlanta who beat them all. And he held his breath when Bobby rammed in a 40-footer to complete his grand slam. 그 덕분에 바비 크룩생크는 내기에서 이겨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적어도 100만 달러에 달하는 6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어떤 작가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탈환했다고 표현했죠. 존스는 타임즈의 커버를 장식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뉴욕시의 대대적인 축하 퍼레이드를 받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존스는 역사상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존스 시대의 그랜드슬램은 오늘날의 그것과는 의미가 달랐지만 어쨌든 존스는 기적적인 일을 해낸 거죠. 존스는 1930년에 5차례의 경기에만 출전했습니다. 1년에 5번의 경기에 출전해서 모든 경기를 이겼죠. 오늘날의 경기와는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든 경기에서 모두 이겼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존스의 승리를 축하한 사람들이 모두 골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존스가 흔치 않은 영웅이라는 사실을 느꼈을 겁니다. 바비 존스는 명예와 스포츠맨십을 아는 선수였고 모범적인 골프 선수였습니다. 바비 존스에 대한 얘기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얘기는 경기를 하는 중에 그가 친 공이 숲으로 들어갔을 때의 일화일 겁니다. 공을 숲에서 빼내야 했는데 가서 보니 페어웨이로 공을 빼내기가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공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이 그만 움직였어요. 경기 중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숲속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2벌타를 부과했고 결국은 그 경기에서 한타 차이로 패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비 존스가 골프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줬다고들 했습니다. 골프는 명예를 중시하는 경기였으니까요. 몇 달 후 바비 존스는 모든 골프 시합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다시 한번 스포츠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선수로서 절정기 때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골프에 대한 헌신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